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관심은 호르무즈에 쏠려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개통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진짜 이란한테 배 한 척당 30억씩 내고 다녀야 되는 건지 새로운 해적의 시대가 열렸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제 꽁꽁 막혀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누군가는 통과하고 있는 배들의 궤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자동으로 이동 경로들을 이제 밝힐 수 있도록 정보를 이제 발산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많이 끄고 다녀요. 그런데 몇 척들의 배들은 확실히 이런 식으로 지금 안에서 밖으로 다니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막힌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서로 통행을 자제할 뿐이지 뭔가 배들은 다니고 있는데 주로 다니는 배들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그러니까 2월 28일 전쟁 나기 전에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왔다가 못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 배들 중에서 일부가 현재 지금 아웃바운드로 표시되어 있는 노란색이 빠져나가는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배들이 조금씩은 이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내하던 아니면 뭐 이란이나 누구한테 뭐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받던 어떻든 간에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가는 배들 어떤 배들이 주로 나가나를 보면은 지금 원래는 당연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 배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당연히 이제 유조선 이겠죠. 그리고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LNG 운반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유조선은 이제 씨가 말랐어요. 유조선 씨가 말랐고 LNG 탱커 같은 경우도 아주 이제 극소수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좀 보이는 배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가 일부 지금 지나가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못 다니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로 보면은 소수의 화물선 그리고 LNG 말고 LPG 선박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왜 하필 LPG냐?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LPG가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디 수상이 이제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깨끗한 주방, 깨끗한 취사 이런 것을 위해서 LPG 보급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PG가 없으면 정말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배들이 지금 LPG를 실은 배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까만색으로 표시된 LPG 탱커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LNG는 지금 씨가 마른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중국 배들은 마음 놓고 다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화면 보시면 컨테이너 선박들이 지금 용감하게 저 안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손발이 잘 안 맞아서 나는 허가를 받았다.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지금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그 나가는 배들은 뭐 LPG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배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여러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대량의 화물들이 어떻든 이 항구에 지금 내려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이란도 지금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배들은 일부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배들은 지금 정말 매우 드물다라는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유가는 이제 계속 배럴당 100달러 선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선물 가격입니다. 현물 가격은 아니고 선물인데 지금 이제 100달러 넘어갔다가 100달러 밑에 왔다가 하지만 녹화하고 있는 3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다시 이제 WTI 기준으로 보면 100달러를 또 훌쩍 넘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원유의 한 20% 가까이가 흐르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0달러, 140달러 정도까지는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100달러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요 움직임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더라도 뭔가 볕들 구멍이 있다라는 점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에 지나는 원유의 양은 2천만 배럴 정도로 쉽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1,500만 배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많을 때는 2천만 배럴, 적을 때는 한 1,500만 배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게 지금 막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다 막혀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우회로가 보이실 겁니다. 좀 굵은 친구부터 가느다란 친구까지 지금 한 3가닥 정도의 이제 우회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원유들 중에 일부는 어떻든 다른 우회로를 통해서 지금 아시아 국가나 다른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생각과는 달리 원유 가격이 그래도 아직 한 배럴당 $10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굵직하게 보이는 이 친구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종소횡단 송유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실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장화처럼 생긴 반도에 위치한 나라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원유 그리고 대부분의 정유 공장들은 이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40년쯤 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국토를 동서로 횡단하는 송유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현재 동쪽에서 생산되는 원유 중에 일부가 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지금 서쪽으로 와서 레드시, 즉 홍해를 통해서 지금 운반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출발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분들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잘 아시는 주베일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항구죠.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리야드 북쪽을 지나서 지금 얀부라고 하는 서해안의 항구 도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못 통과하다 보니까 이 동서 라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얀부 지역에서 유조선에 태웁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이 홍해 쪽을 거쳐가지고 아시아로 지금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일부는 다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수요는 지금 아시아 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서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오래된 송유관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이라크, 이란 이쪽으로 지나가던 유조선들이 양쪽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란과 이라크로 향하는 배들을 공격한다고 했지만 다른 배들도 공격을 받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시에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거 막히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한 끝에 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송유관을 깔아. 그래서 급할 때는 이쪽으로 돌리자. 라고 하면서 이 1200km짜리 송유관을 깔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송유관의 종착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얀부라는 이 항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석유를 팔아야 돈 벌어 먹고 사는 나라고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은 다 이 중동산 원유에 지금 목을 메고 있다 보니까 졸지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있는 얀부라는 이 항구가 지금 우리한테 라이프라인 생명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나온 기사들을 보면 하루에 최대 700만 배럴까지 지금 이쪽으로 지금 송유관을 이동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생산하는 양을 계산해 보면 거의 뭐 대부분의 양을 지금 홍해로 이제 돌려서 우회로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얀부라는 항구는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동쪽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나중에 만들어진 대규모 석유화학 그다음에 수출항보다는 작지만 더 오래된 그러니까 1939년부터 원유를 수출하던 이제 그러한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부 지역에 이제 원체 거대한 항구들이 많다 보니까 존재감이 좀 약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서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980년대에는 하루 185만 배럴 정도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라크 쪽에서 타고 와서 다시 사우디를 통해서 그리고 이 홍해까지 수출되는 이 지선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걸프전 때 이것이 이제 막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우디가 꾸준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 500만 배럴까지 이제 확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후티가 이제 공격을 하면서 동부 지역에 이 사우디 정유 시설이나 수출항이 타격을 받는 일이 한번 벌어졌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빨리 복구는 됐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뭐 투자 계획 발표 이런 거 없이 조용히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700만 배럴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700만 배럴 풀로 지금 이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00만 배럴이 전부 수출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기들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700만 배럴 중에서 200만 배럴 정도는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
그리고 담수화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지금 빼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배럴은 이제 원유가 수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자체 정유 공장에서 생산된 이제 디젤이라든지 휘발유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7, 80만 배럴 정도가 수출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원래 평소 통과하던 1,500만 배럴, 2,000만 배럴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1,500만 배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어떻든 우회로를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 동서송유관 존재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2019년 이후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쭉 보고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를 생산하는 아람코라는 이 회사가 참 위기 대응 능력, 준비심 이런 것들은 참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송유관, 동서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기준에서 보면은 하루에 한 80만 배럴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송유관인데 3월 초부터 300만 배럴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700만 배럴까지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10배 가까운 용량을 실어 나를 만큼 써먹고 있다라는 점은 평소에 유지 관리를 잘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플랜 B 이런 것들을 세워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아람코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지금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뭐 제가 전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다양한 수단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뭐 내가 화물을 못 보내는데 서쪽으로는 보낼 수 있으니까 양부로 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월 중순 기준, 3월 한 20일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 400만 배럴 정도로 수출을 이제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양이 더 늘었으니까 지금 풀캐파로 지금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UA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유관이 있어요. 지금 지도 다시 보시면 지금 크게 보이시는 게 동서 이제 송유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UAE 같은 경우에도 요 호르무즈 해협을 살짝 우회하는 그래서 푸자리아 항으로 연결되는 우회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UAE 같은 경우에는 UAE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천궁 미사일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고 그 대가로 지금 뭐 1,200만 배럴, 1,400만 배럴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UAE 송유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분간 우리한테는 이제 목숨줄 같은 이제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푸자이라까지 운송되는 요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사용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만 배럴 정도 용량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평소에도 쓰고 지금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란하고 너무 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실제로 공격을 받았던 이제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줄 마음도 있고 받아올 지금 다급함도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BLCC 초대형 유조선 접안시켜서 끌고 온다 생각하면 야 정말 약간 아찔한 그러한 상황이죠. 어쨌든 뭐 급하면 뭐든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꽉 막힌 것은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UAE도 지금 상당히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확실한 우회 루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지도 보시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 리야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타르, 여기 바레인 이렇게 있습니다. UAE가 있고요. 근데 이 밑에 보면은 오만이 있죠. 오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좁은 해협을 지나지 않고 바로 지금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지금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쿰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 사실 우회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 한 2016년, 17년부터 이 지역에다가 대규모 원유 저장 시설이라든지 원유 수출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짓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꽤 그래도 진도가 좀 나갔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사실 오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수출할 만한 석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만들었냐?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저 위에는 카타르까지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회 수출로를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쓰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부터 물류의 중심지라는 옛날에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제대로 이제 가동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만약에 두쿠만 같은 경우가 이제 제대로 가동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왜?
이 두쿠망 지금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여러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그다음에 UAE 푸자이라 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자관, 미래 이 두쿠망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위에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쿠르드족 그 거주 지역을 통해 가지고 북쪽으로 올려 보내는 라인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란이 이 존재들을 당연히 다 알죠. 그리고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1200km에 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정확도가 높아진 상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미사일은 물론이고 뭐 드론 같은 경우 오히려 드론이 더 쉽겠네요. 드론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목표물이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회로의 존재라는 것이 당장에 도움은 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한테 확실하게 도움을 줄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 송유관을 공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답답한 이 바브엘 만데브라고 하는 좁은 해협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아까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동서로 쭉 빼가지고 이쪽으로 홍해에서 아덴만으로 해가지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요 지부티하고 예멘 사이에 있는 요 좁은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요 지역이 이름이 바브엘 만데브라고 하는 해협입니다. 바브엘 만데브라고 하는 이 해협은 이름이 상당히 이제 아랍어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런 지역인데요. 이 아랍어로 따지면 눈물의 문이라고 번역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입니다. 그리고 만데브라고 하는 것은 슬픔, 애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돛담배로 이 지역을 운행을 할 경우에 보면은 여기가 좁고 바람도 세고 여러 가지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죽고 침몰하는 배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바브엘 만데브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전 세계 원유의 12%, LNG의 8%가 이 지역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사실 에너지 수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바브엘 만데브라고 하는 요 홍해 지역에 있는 요 해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요 북쪽에는 여기 좀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나오는 물동량 자체도 이쪽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뿐만 아니고 컨테이너 같은 이제 기존의 물동량을 보장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옆에 바로 예멘이라는 나라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멘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후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반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뭐 미사일,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티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화물선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 홍해를 지나가는 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상당수의 이제 화물들이 아예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루트를 택하면서 현재 이 바브엘 만데브 통과 운송량은 한 50% 가까이 이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사일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 같은 나라는 이제 수에즈 운하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수료가 꽤 큰 외화 확보 창구였는데 최근 뭐 거의 몇십억 달러, 한 뭐 많이 따지면 한 100억 달러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동서 우회 송유관 그리고 바브엘 만데브 이런 지역을 통해서 잘 우리한테 들어오는 에너지가 어떻든 부족하지만 계속 들어오기를 지금 바라는데 이 예멘이라는 동네에 있는 후티라는 친구들이 이거를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사실 여기도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후티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후티 요 세 가지 세 프록시가 이란의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 티격태격 해오고 있다 정도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후티가 자관 다시 공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티라고 부르면은 우리는 이제 이 뭐 부족이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이 후티라고 부르는 이 세력의 정식 명칭은 이제 안사르 알라라고 부르는 정치 군사 조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후티는 뭐냐? 이 후티는 이 조직의 창설자인 바브르 아딘 알 후티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군사 조직의 창립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후티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예멘 이야기할 때 이 동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후티는 이제 종파로 보면 시아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이슬람에는 우리가 뭐 순니, 시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 또 다른 이 종파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되게 여러 종파들이 있죠.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이드라고 부르는 별도의 또 이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함마드 알 바키르를 이제 추종을 하는데, 이 지하드파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의 동생인 자이드 알 사이드를 이제 추종을 하는 종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노선이 시아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자이드파 같은 경우가 이제 10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이제 막 주변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자이드파를 믿는 사람들이 이 예멘에다가 이제 국가를 건설을 하고 1000년 이상 존속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란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사일 가지고 그냥 버튼 눌러서 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들 지금 한번 보시죠. 후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퍼레이드도 벌여요. 그러니까 거의 국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1980년대부터 이 원래 예멘에 있던 아까 지하드라고 하는 이 종파 중에 일부 세력들이 뭔가 이제 충돌을 빚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원리주의를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믿는 어떻게 보면은 와할리즘이라고 하는 순니 오리지널 이거를 강조하는 것을 수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순니 살라피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 자이드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의 예멘은 이제 이 남예멘, 북예멘 이렇게 이제 분단이 이제 돼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이 지금의 후티가 살고 있던 요 서쪽 지역들, 그러니까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된 또 그런 불만들도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199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바드르 아틴 알 후티가 청년 신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의 뭐 종교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을 새롭게 우리들로부터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평화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총 들고 무력 항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제 수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장 투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티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지금 한 30년 정도 된 이제 단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미국의 죽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죽음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헤즈볼라의 구호를 자기들도 채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록시 계열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립자인 후티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예멘 중앙군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생 압둘 알리그 알 후티가 이제 계승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우 몸조심을 잘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숨어서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 대신 이제 텔레비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를 통해서 자기의 육성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은 이제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밖으로 자기 모습은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후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이란의 도움을 받는, 이란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는 이제 프록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마스 다르고 헤즈볼라 다른데 이 후티도 사실은 다르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편이긴 한데 또 제멋대로 움직이는 또 그런 친구가 이제 후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란이 개입을 해서 만들었던 헤즈볼라, 그리고 처음서부터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하마스하고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움직이다가 결국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이란하고 어떻게 보면은 손을 잡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배경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전이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 왼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후티
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멘의 수도인 사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분산돼 있고 물론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후티라고 하는 이 세력은 자기들이 원래 거주하고 있던 지역도 있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어떤 체계도 가지고 있고 하는 거의 국가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정부 그리고 이제 후티 사이에 한 6차례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 후티가 이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후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힘을 얻게 된 것은 이제 아랍의 봄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있었던 아랍의 봄 요 시기에 이 예멘에서도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격심한 이제 정치적인 격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살레 대통령이 이제 퇴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부통령이었나요? 이 사람이 이제 올라오면서 예멘도 이제 변화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살레라는 이 퇴임한 대통령이 자기 세력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조용히 이제 다시 자기 세력 국가에다가 넘기고 퇴임한 게 아니고 자기 세력을 조용히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리고 나온 세력을 누구랑 결합을 시키느냐? 후티랑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후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자기 세력 플러스 예멘은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세력이 자기한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후티는 이 두 개를 섞지를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별도로 놔두고 어떨 때는 서로 융합을 시키고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미사일 운영 능력 같은 경우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이 후티는 수도인 사나를 이제 점령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201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이제 주도가 된 연합군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예멘 내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 후티가 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뭐 서쪽의 일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예멘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쪽 많은 지역은 이제 사막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서쪽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에 주로 몰려 삽니다. 그러니까 후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그냥 예멘 전체 인구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후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멘에서 가장 알짜 지역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예멘 내전에 있어서 후티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만 이 반후티 세력들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의존하고 있고 누구는 UAE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후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열된 상대방 속에서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세력을 점점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티 반군 이러다 보니까 이 병력이라든지 이 규모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몇 명이냐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후티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한 10만 명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동원령처럼 최대한 끌어모으면 한 20만 명까지 이제 동원해서 전투를 치를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티라는 이 세력은 영토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구도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서 당연히 세금도 걷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20만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악하고 누가 살고 있는지 파악하고 연령대가 되면 징집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체계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되게 다종다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다른 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정거리가 짧은 거는 뭐 40km 정도 수준에서부터 긴 거는 800km까지 이르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도 다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를 공격할 때는 뭐 굳이 탄도 미사일을 뭐 쓰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상선, 유조선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는 순항 미사일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대량의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이스라엘의 분쟁이 극심해지던 2024년, 2025년에 걸쳐가지고 이 후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총 220회 공격을 이제 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사진들, 그렇죠, 공격하는 선박들을 공격하는 이런 일도 많아서
2024년에 홍해에서 이제 100척 이상의 선박들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격침이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빗나간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저 바다 멀리 있는 선박 표적을 획득을 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후티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쓸어버리면 안 되느냐라는 생각을 다들 이제 하실 텐데,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 이 영상입니다. 위성 영상인데 여기가 후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다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로 다시 넘어가 보면 해발고도 1000m에서 2000m에 이르는 지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3000m까지 달하는 지역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아래쪽 스케일을 보시면 여기 300km예요. 그러니까 여기 300km, 요만큼 300km. 요 삼각형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이것을 한두 번 폭격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하고 안정화시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후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부터 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하는 세력들과의 이제 연합국가의 이제 전투를 이제 벌이면서 분산, 은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존성을 향상시켜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형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후티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종종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만만히 볼 존재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후티가 최근 들어서 이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갖고 있던 이 우회로라고 하는 이 지역마저 또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프록시들이 상당히 약화됐다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치가 아픈 거죠. 사실 이 후티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후티가 다시 홍해 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 만데브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면 지금 호르무즈 해역 개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집중을 해놓는 상황을 분산시켜야 돼요. 그러기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티 쟤네들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우디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어떻든 자기의 생명선이 지금 요 홍해를 지나서 수출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후티한테 집요하게 공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유조선을 공격한다라고 그러면 너희들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말만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강원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지 않는 조건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거 좀 들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달래기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UAE 같은 경우도 이 반후티 세력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UAE가 지원하는 반후티 세력하고 사우디가 지원하는 UAE 그 반후티 세력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UAE도 일정 부분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만, 사실 지금 당장은 이제 큰 관련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후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갑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봐도 후티한테 공격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공격해라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후티가 자기들의 몸값을 제일 높일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아라고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후티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뭐 사우디를 공격하고 충분히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후티가 그런 식으로 정말 이란을 대신해서 몸빵하면서 공격하는 그러한 역할들까지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정도 역할들은 계속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사우디의 어떤 아까 얀부라든지 이런 지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후티가 한 10여 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은 자기들의 몸값을 가장 높이고 그 상황 속에서 치고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등장하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뭐 이란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뒤 안 가리고 막 돌진하는 이러한 세력은 또 아니다라는 점을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몸값, 존재 가치 이런 것을 가장 높이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지금 공격에 대해서 이런저런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마저 막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역설적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대한 산유국이 아주 좁은 두 개의 바다, 해협에 의존해서 전 세계로 원유를 수출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구나라는 점들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전쟁이 이제 어떻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끝내라라는 압력이 강해지니까 막을 내리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오만을 지나는 그러한 우회 노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은 이미 발을 들여놓은 상태고 우리, 일본 이런 나라들도 뭔가 여기에 대한 투자, 본격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한 에너지 루트에 대한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일본도 그리고 중국도 다 머리가 아픈 그러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막히면 뚫는다라는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막혔습니다만 그래도 홍해를 통해서 오늘 우회 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우회 루트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후티와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